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쿠니사와 이세이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쿠니사와의 후배인 타케다가 집을 이사하게 되었다. 8세대가 사는 조그만 2층짜리 연립주택이었는데 방세도 싸고 역과 가깝고 신축 건물이다 보니 깨끗해서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든 것은 타케다가 쓰게 된 집은 203호였는데 옆집인 202호에 타케다의 이상형인 예쁜 여자가 살고 있어서 출퇴근할 때 마주치면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그리고 그 옆인 201호에는 늘 웃는 얼굴로 인사해주는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타케다는 이웃 사람들도 상냥해 보이고 잘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옆집인 204호에 사는 사람이 자꾸만 벽을 쿵쿵 두드리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소음이 매일같이 계속되어 2, 3주가 지나자 타케다도 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시끄러워! 그러자 벽을 두드리던 소리가 돌연 멈추었다. 그래도 주의를 주니까 멈추네. 그렇게 안도하자마자 갑자기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강해졌다. 무서워진 타케다는 그냥 내일 관리자한테 연락해서 옆집에 주의를 주라고 말하면 되겠지 싶어서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203호에) 사는 타케다인데요. 204호 사람이 벽을 너무 두드려서 시끄러운데 주의를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타케다가 관리자에게 말했다. 그러자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다. 타케다 씨, 죄송합니다만 그곳엔 타케다 씨 이외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타케다는 무서워져서 바로 그 집을 나와 이사를 했다. 그래도 그 집에 대해 궁금했던 타케다는 그곳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 연립주택이 지어지기 전에 그곳에는 주차장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차장이 있기 전에는 지금과 같이 8세대가 사는 연립주택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연립주택의 1층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2층 사람들이 전원 사망을 했다고 한다. 어쩌면 그 204호의 사람은 방에서 미쳐 나오지 못하고 계속 벽을 두드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두 번째 이야기는 쿠니사와 이세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자취를 할 당시에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던 쿠니사와의 여자친구는 소위 영감이 강한 체질이었다. 여자친구의 영향인지 쿠니사와도 당시에는 영혼을 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 살던 집이 영도, 즉 영혼이 지나다니는 길에 위치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TV가 저절로 켜지거나 건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채널이 돌아가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렇게 어느 날은 누워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스윽스윽 하는 무언가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들리는 쪽을 보자 무릎 아래가 없는 군인이 포복 자세로
슥슥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일상 다반사가 된 쿠니사와였지만 그 중에서도 인상에 남았던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던 쿠니사와 배 위에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듯한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이게 뭐지? 이불을 들추어보니 어린 여자아이가 배 위에 들러붙어 있었다. 놀란 쿠니사와가 이불을 빠져나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불 속에 있던 여자아이는 사라졌다. 쿠니사와는 헛것을 봤나보다 하고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근처에 살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할아버지의 일주기가 되어 위패를 절에 가져가야 하는데 깜빡하고 위패를 집에 두고 왔으니 대신 집에 가서 위패에 쓰여있는 법명을 읽어달라는 것이었다. 별로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기에 쿠니사와는 집에 가서 위패를 읽으려 했으나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 몰랐기에 위패를 사진으로 찍어 어머니의 휴대전화에 전송했다. 그러자 바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사진에 찍혀있는 그 여자애는 누구야? 쿠니사와가 사진을 확인해보자 사진에 찍힌 그 여자아이는 일주일 전에 자신의 배 위에 있던 그 여자아이였다. 신경이 쓰인 쿠니사와는 유명하다는 영매사를 찾아가 봤는데 나쁜 영이 아니라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지켜주시는 거라고 했다. 그러나 쿠니사와의 외할머니는 아직 팔팔하게 살아계신다. 세 번째 이야기는 후지와라 카즈히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나라현 출신인 후지와라가 오사카에서 혼자 살게 되었다. 오사카 미나미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이 방값도 싸고 아파트가 아닌 맨션이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던 중 어느 날 침대에 누워있는데 방 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잡지가 스르륵 넘어갔다. 후지와라는 기분 탓이겠지 하며 그날은 그대로 잠을 잤다. 그리고 어느 날 방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TV가 켜졌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욕실 샤워기가 틀어져 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렇게 기이한 현상이 몇 번이고 일어나자 이 방에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던 후지와라. 그러던 중 어느 날 친구 몇 명과 모임을 하고 2차를 가려고 하는데 돈도 많지 않고 그냥 다들 후지와라의 집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후지와라의 맨션 앞에 다다르자 일행 중 한 명의 여자가 이 맨션은 절대로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 것이었다. 후지와라는 짚히는 것이 있어 너 혹시 영감이 있냐고 묻자 그 여자는 영감이 몹시 강한 체질이라고 했다. 그래서 후지와라는 제발 내 방에 가서 뭐가 있는지 좀 봐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방으로 가게 되었다. 후지와라의 방에는 방 코너에 비스듬히 TV장을 놓고 그 위에 TV를 올려놓고 있었는데 여자가 방에 들어오자 그 TV의 뒤쪽을 가리키며 저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뭐가 있냐고 후지와라가 묻자 남자에게 차이고 자살한 여자의 홀령인데 그 남자를 후지와라로 착각하며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왜 그런 삼각 구석에 서 있느냐고 묻자 저 삼각 구석은 TV 뒤이고 혼자 사는 당신이 가장 바라봐주는 곳이라고 대답했다. 무서워진 후지와라는
그 집을 나오기로 결심하고 옆에 사는 관리인 아줌마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아줌마가 말했다고 한다. 모르고 살았던 거야? 이 맨션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람이 그 방 베란다에 부딪혀 죽었어.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배우 변우민의 실화이다. 영화 캘리포니아 촬영차 홍콩의 한 숙소에서 머무를 때 겪은 일이다. 때는 1997년 9월 4일부터 10월 30일. 당시 나는 제작 부장 겸 조연으로 홍콩과 한국으로 가며 촬영과 번역 작업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며 현지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았다. 여느 아파트와는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첫날부터 기묘한 일이 시작되었다. 소파에 앉아 쉬고 있던 중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처음엔 아파트 수도가 오래되어서 헐거워지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치부했다. 수도꼭지를 꽉 잠그고 화장실 문을 닫고 돌아선 순간 다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분명 내가 잠근 것을 확인했기에 더욱 믿기 힘든 일이었다. 그 후로도 며칠간 물 흐르는 소리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냈다. 결국 앞집에 살던 홍콩 할머니에게 물어보았더니 난 뜻밖의 말을 듣게 됐다. 이번엔 그 꼬마 녀석이 자네 집에 간 모양이로구만. 여기서 그 꼬마 귀신 모르는 주민들이 없어. 귀신요? 아니 그러면 별일 없나요? 그 애는 착한 애야.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당시 나와 친분이 있던 주민들뿐 아니라 경비 아저씨 역시 꼬마 귀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착한 아이니까 걱정 말라는 대답을 들으니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날 이후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도 안심이 되기 시작했고 홍콩 스태프들에게 장난치지 말라는 홍콩말인 레이콕 따거 있다 라고 말하면서 무서움을 떨쳐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촬영이 끝나고 돌아오니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레이 꼭 따고 있다. 난 너한테 관심 없어. 그만해.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잠갔다. 그리고 돌아선 순간 갑자기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것이었다. 지금 난 화장실에서 나가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문이 닫혀버리니 머릿속은 5만 가지 생각이 밀려왔다. 평소와는 다른 수준의 장난에 결국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렇게 날이 환히 밝을 때까지 문도 못 연 채 가만히 변기 위에 앉아 있어야 했다. 당시엔 문을 열면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 투성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아침이 되어 겨우겨우 문을 열어 둘러본 집안 모습은 전혀 이상함이 없었다. 꼬마 귀신에게 조금 무서움을 느끼던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은 다음 날에 일어났다. 모처럼 촬영 스케줄이 없어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약속이나 한 듯 화장실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난 늘 하듯이 레이콕 따거 있다를 혼잣말로 말하며 화장실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왔다. 그런데 그 후 침대 이불 속에서 낯선 소년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었다. 눈과 머리를 보일 듯 말 듯이 하며 그 꼬마 귀신은 내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그날 내내 난 침대 위에 눕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샌 후 촬영 현장에 나가게 되었다. 공포심에 침대 쪽엔 애써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이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촬영 현장에서 겪게 되었다. 촬영 스케줄이 끝나고 홍콩 스태프들과 한국 스태프들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나에게 평소 장난을 많이 치던 홍콩 스태프에게 장난치지 말라는 뜻으로 레이콕 따거 있다를 말했다. 그러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분위기가 가라앉으려 하자 한국 통역사가 나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우민씨, 혹시 그 레이콕 따거에 있다가 뭔 말인지는 알아요? 네. 홍콩 스태프들이 저보고 장난치지 말라는 뜻으로 알려주던데요? 그거 너 손가락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홍콩 스태프들이 짓궂은 장난을 쳤네요. 결국 꼬마 귀신이 나에게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뜻도 잘 모른 채 험한 말을 하던 나에게 심술을 부리던 게 아닐런지도 모르겠다. 내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였지. 당시 할머니가 아프셨는데 아버지가 장남이셔서 할머니를 모셔야 했기에 시골에 살게 되었지. 시골에서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 강에서 빠가사리를 잡은 후 구워서 먹기도 했고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도 구워서 먹기도 했었어.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곤 했었지. 그 당시 동네에 뒷산이 있었는데 거기는 일제시대 때 구리를 캐던 곳이었다고 해. 그냥 올려다봐도 폐광산에 흉측한 구멍이 보이곤 했지. 별로 높은 산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동네 뒷산이었는데 그곳에 우리는 박스랑 포대자루로 막사를 짓고 비밀기지라며 안에 들어가서 만화책도 보며 놀곤 했었지. 그런데 아무래도 재료가 재료인지라 비가 오면 무너지고 엉망이 돼버리면 가슴이 아팠었어. 그러던 어느 날 창고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 그 창고는 시멘트와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들어진 조그만 2평 정도 되는 창고였어. 그냥 디귿자로 벽을 쌓아놓고 그 위에 지붕만 얹어놓은 정도였지. 그 안에는 비료 포대와 지푸라기, 돌더미가 좀 쌓여 있었어. 그걸 발견한 건 친구 3명과 함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뭔가 섬뜩하지만 그때는 흉가나 폐교 같은 개념조차 없었고 뭔가 우리들만의 비밀기지가 생겼다는 설렘이 있어서 마냥 좋았어. 우린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좁은 곳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기만 해도 재미있었지.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 해가 떴지만 비가 오는 이상한 날씨였지. 우린 친구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 조금 지나자
비도 그치고 몸도 근질거려서 그 비밀기지를 가자고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비 그친 찝찝한 날씨에 옷을 다 버려가며 등산을 시작했지. 그렇게 기지에 올라가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친구들은 먼저 가고 난 조금 뒤처지게 따라가다 도착할 때쯤이었어. 야! 친구 한 명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난 이건 또 무슨 장난이지? 라는 생각을 했지. 따라가 보니 그 친구 한 명이 기지를 쳐다보며 멍하니 서 있기에 나도 그쪽을 쳐다봤어. 근데 친구 중 한 친구가 기지 안쪽에서 까만 치마 같은 걸 두르고 엉덩이를 흔들고 있었어. 마치 짱구가 홀라홀라 춤을 추는 것처럼 말이야. 난 그 상황이 웃겨서 뭐하냐고 소리치면서 쫓아갔지. 근데 한 발짝 다가갈수록 자세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점점 다가갈수록 친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니 결국 그것이 뭔지 눈에 제대로 보인 순간 난 기겁을 했어. 그건 친구가 까만 치마 걸치고 훌라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물구나무를 선 채 긴 머리를 양쪽으로 미친 듯이 흔들고 있는 거였어. 거꾸로 물구나무를 선 채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흔드는데 그건 까만 치마가 아니었던 거야. 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닭살이 돋아 뒤로 자빠지고 구르면서 멍하니 서 있는 친구한테 달려갔어. 그 친구도 무서웠는지 울고 있었지. 난 울면서 오줌까지 싼 친구를 껴안고 구르다시피 산을 내려왔어. 그 이후로 그쪽 산은 근처도 안 가게 되었어. 며칠 동안 화장실도 못 가서 요강을 이용하기까지 했거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에게 남은 그 기억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야.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옛날에 어린 아이들이나 처녀가 요절하거나 제대로 무덤에 매장할 형편이 안 됐을 때 도깨비 무덤이라고 작은 돌 무덤에 매장하곤 했다고 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 패창거라고 생각했던 비밀기지가 그 도깨비 무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무덤에 훼손을 막으려고 시멘트랑 지붕으로나마 막아준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 그때 본 그 여자는 아마 일제시대 때 착취당하며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 우리가 무덤에서 그렇게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별 해코지가 없는 걸 보면 나쁜 귀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아직도 가끔씩 악몽이라도 꿀 때마다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해. 개그맨이자 MC였던 이혁재가 겪은 실화이다. 때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술을 진탕 먹고 집에 들어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렇게 한참 자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자신의 옆에 웬 여자가 누워 있었다. 정체를 모르는 여자가 누워 있는 걸 본 이혁재는 순간 놀라서 방을 뛰쳐나와 거실에서 가족들을 불렀다. 방에 처음 보는 여자가 내 옆에서 자고 있어. 이혁재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자 부모님들은 방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뭐지? 헛것을 봤나? 이혁재는 착각을 했다고 생각을 했다. 너 혹시 내 방에서 잤었냐? 여동생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여동생은 오빠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며 황당해했다. 그러자 이혁재는 술 기운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그러다 다시 이상한 느낌에 설마 하며 실눈을 떠보니 또 그 여자가 옆에 누워 있었다. 무서움이 극에 달한 이혁재는 방을 뛰쳐나와 가족들을 부르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그때 당시 가족들은 모두 제주도에 여행 중이었다고. 이 이야기는 컬투 정찬우가 실제로 군생활 도중 겪었던 이야기다. 당시 수색대대에서 군복무 중이었던 정찬우는 강원도 홍천의 굴질이라는 곳에 있는 유격장으로 유격훈련을 받으러 가게 되었다고 한다. 유격훈련 3일차가 되던 날 모두 함께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훈련장 앞에 있던 큰 계곡에서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작전장교와 일중대 대장의 자존심이 걸린 전투수영 시합이 열리게 되었다. 전투수영이란 군복과 전투화를 모두 착용한 채 수영을 하는 것이라 일반 수영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 거기다 그날은 장마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되었던 때라 계곡물이 많이 불어 있었고 물살도 아주 거칠었다. 모두가 만류했으나 그들은 이미 자존심이 걸렸던 싸움이라 수영 시합을 강행하게 된다. 그렇게 그들의 전투 수영 시합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일중대장이 먼저 계곡의 반대편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작전장교를 기다리는데 작전장교가 2m 정도만 가면 도착하는 거리지만 갑자기 수영을 멈춘 채로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큰 소리로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물에 빠진 건가? 한편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또 아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될 경우 살기 위해 허우적대며 위로 올라오는데 작전장교는 그냥 멀뚱히 서 있기만 했다고 한다. 그렇게 거칠고 빠르게 흐르는 물살 속에서 1분 정도를 서 있더니 갑자기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도 작전장교는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훈련장은 난리가 났고 모든 훈련이 취소되었으며 UDT 대원들이 와서 계곡을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작전장교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게 3일이 지났고 작전장교의 시신을 찾았다. 하지만 작전장교의 시신은 사라졌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떠내려가지도 않고 말이다. 사고 당시 물살이 굉장히 빨랐기에 시신이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작전장교의 시신을 옮기고 난 뒤 시신이 발견된 곳에 긴 말뚝을 박아 표시를 해두었는데 말뚝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았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계시던 작전장교의 부인이 그 말뚝을 빼려고 했더니 신기하게도 쑥 빠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 말뚝을 계곡으로 던졌는데 말뚝이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한참을 빙글빙글 돌다가 떠내려갔다고 한다. 마치 그 모습이 부인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이야기는 내가 개그맨으로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어 겪은 일이다. 당시 나의 스케줄은 추석 프로그램 녹화였다.
보름 정도 촬영을 하는 긴 프로젝트였던 걸로 기억한다. 추석 연휴에 방송될 예정이었지만 꽤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며 미리미리 촬영한다는 PD의 설명하에 난 매니저와 코디를 대동하고 녹화 장소로 향했다. 당시 추석이 예년보다 빨랐기 때문에 녹화하던 때는 여름의 막바지였다. 여전히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도착한 장소는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이었다. 산자락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마을은 도시와는 다르게 상당히 서늘했다. 같은 태양빛을 받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시원한 날씨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역시 친절하고 순박해서 촬영하는 내내 즐거웠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가 흐르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 쯤 PD는 촬영을 끝냈다. 오늘은 각자 잠을 자고 내일 오전 11시에 여유롭게 촬영 시작하자. 간단하게 일정이 알려진 뒤 모두가 고생했다는 말을 나누고 각자 숙소로 흩어졌다. 숙소라고 해봤자 마을 주민들 집에서 얹혀 자는 것이었고 안타깝게도 나를 비롯한 코디와 매니저가 함께할 자리까지는 있지 않았다. 당신은 신인급 개그맨이었기에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은 채 애써 웃으며 차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피곤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나 같은 경우는 의자도 제대로 못 눕힌 채 그냥 앉아서 잠을 자야 했다.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피곤했던 나머지 곧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앉아있던 자세에서 머리를 숙여 차창에 이마를 댄 자세로 잠을 자고 있었다. 살짝 차가운 유리의 감촉을 느끼며 눈길을 돌려 무심코 밖을 바라봤다. 어슴푸레한 새벽의 산속에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어두운 밤중에 어린이들이 왜 여기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웃음이 들려오는 곳을 향해 움직였다. 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어린이들 십수명이 무리지어 놀고 있었다. 널뛰기를 하는 애들이 보였고 열심히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는 것이 귀여워 보였다. 나는 그 모습에 이끌려 한참이나 바라봤다. 널뛰기를 하던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높이 뛰어오르더니 이제는 주위에 있던 나무 높이보다 더욱 높이 뛰는 것이었다. 무언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 순간 옆에서 수다를 떨며 놀던 애들도 덩달아 맨바닥에서 껑충껑충 뛰더니 곧 허공을 향해 솟아올랐다. 그리고 귀엽고 순수했던 웃음소리는 곧 내 귀를 자극하는 비웃음으로 변해버렸다. 정말 괴기스런 상황을 겪고 있던 나는 이 상황을 피해보고자 몸을 움직여보았지만 내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난 가위 눌림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다. 나는 그저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그 기괴한 널뛰기 놀이를 멀뚱히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던 아이들은 이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앉기 시작하더니 일제히 내가 있던 차를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일 정도로 그들의 얼굴은 엄청나게 창백해 보였고 눈가는 뻥 뚫려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온 몸에 땀이 흐르고 있었고 땀의 습기 때문에 차창이 뿌옇게 흐려질 정도였다.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가위 눌림에서 풀려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건 부질없는 짓이란 걸 곧 깨달았다. 나무 위에 앉아 조용히 날 내려다보던 아이들은 모두 허공에 떠올라 천천히 날아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아직도 내 뇌리에 생생할 정도로 공포였으며 천천히 날아오는 순간이 1년, 아니 10년같이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땅바닥에 사뿐히 착지한 아이들, 아니 귀신들은
차를 둘러싸고 다시 미친 듯이 웃어댔다. 처음보다 더 날카롭고 괴랄한 소리를 내며 말이다. 입가에 한껏 미소를 머금은 어린이들. 거기에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엔 검은 기운만이 남아있을 뿐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굳어버린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차에 더욱 바짝 달라붙으며 조롱하듯이 계속 웃음소리를 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어린 귀신들을 내려다보는 수밖엔 없었다. 그들의 시선을 피해보려 했지만 이젠 눈마저도 내 뜻대로 감기지가 않았다. 그렇게 공포에 치를 떨 즈음 조금씩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차 주위를 둘러싸던 아이들은 햇빛을 받으며 하나둘 사라져가고 내 몸은 스르륵 가위 눌림이 풀리기 시작했다. 난 가위가 풀렸음에도 차창에 그대로 이마를 박은 채 한참 동안이나 숨을 헐떡이며 있었다. 매니저와 코디는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나는 그들에게 내색도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잘 잤냐며 안부를 물어오는 그들에게 대충 대답을 하며 얼버무렸고 용기를 내어 차 밖으로 나가보았다. 그 많던 어린이들은 사라지고 널뛰기를 하던 널도 없었다. 넓은 공터에 겨우 우리 차 한 대뿐. 간밤에 내가 생생히 목격했던 광경들은 대체 무엇인가 하는 착각이 들기까지 했다. 아직 남은 촬영 일정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흘 동안 그 마을에 머물러야 했다. 남은 일정 동안 난 산속이 아닌 마을 입구에 차를 대고 잠을 잤지만 첫날 밤의 기억 탓에 단 한숨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지막 날 마을을 떠나며 이곳에서 무슨 사연이라도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내가 본 아이들은 대체 어떤 아이들이었을까?